종교미술은 의궤성, 법칙성이에요.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려는 게 종교미술이지 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꼭 파마머리여야 돼요?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거 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정형화되면 그거는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등 뒤에 배경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사천왕사지에 나오는 그 사천왕 중에 하나 기림입니다. 기림. 양지 스님이 조성했다라고 하는 사천왕사의 소조상. 그래서 흙으로다가 빚은 거예요. 양지가 석장사에 살았는데, 석장사가 어디냐면 지금 성건동 있는 쪽에 경주 동대에 있는 쪽 뒤쪽이에요. 그쪽에 석장사라고 하는 절에 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외국인이거나 혼혈이 아니었겠나라는 정도 추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정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사천왕상 굉장히 잘된 사천왕상이에요. 그럼 왜 이 그림을 여기다 올렸느냐? 다른 걸 올리려고도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유리가 있어서 뭐 난반사가 돼서 안 된다고. 이거 유리 없죠. 그래서 원래 그림은 유리가 없는 게 좋아요. 모든 그림은 유리가 없는 게 좋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만집니다.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손으로 만져요. 그게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서양 사람과 동아시아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도 만족하도록 되어 있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계속 찝쩍거려야 돼요.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찝쩍거립니다. 아니에요. 진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놈은 계속 몸터치를 합니다.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친구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뭘 쑤시고 만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러한 정서가 있어. 그러니까 만졌을 때 느껴지는 정서가 있고, 눈으로만 봐서는 그게 다 안 채워져. 그래서 물건을 안 살 값에라도 진열장에 비싼 게 있고 이러면 그거 한번 꺼내보면 안 돼요. 그러면 가게 점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보면 안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보셔도 돼요. 그래도 한 번만. 그래서 한번 만져봐. 그게 다르다니까. 근데 서양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이거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정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졌을 때 느끼는 게, 물론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만졌을 때 이쪽 감각으로 들어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니까. 그래서 개만 봐도 그렇잖아. 잘생긴 개 있고 이렇게 이쁜 애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도 한번 쓰다듬어 보려고 하는데, 개 의지랑 관계없이 개에게 동의를 구하느냐? 그러진 않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는 아마 개가 무서워서일 거고, 우리는 별로 안 무서우니까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죠.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 나 킹코브라도 만져봤는데 물리면 죽어. 물리면 죽어. 그래도 그런 게 이쪽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품은 특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유리를 씌우는 게 맞아. 근데 유리 씌우면 두 가지가 안 좋아요. 하나는 보기가 안 좋고, 왜냐면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작품 자체가 상합니다. 습기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상해.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액자를 넣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리에다가 넣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게 겁나 무거워요. 그래서 와장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좀 부실하게 박아 놓으면 와장창도 있어. 그래서 요 양지 스님, 이 조각으로 통일신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가 그런 평가를 해놨는데, 옛날에 뭐 역사 스페셜 이런 데 나올 때는 동양의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조금 그렇고, 미켈란젤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나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동양의 그랜드 캐년, 동양의 나이아, 한국의 나이아라카라 폭포 가보면 지랄을 하고 있지. 진짜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야, 그게 그거냐? 어디서 눈가를 어디다 박았나? 뒤집어 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그런데 이제 아무튼 통일신라 시대 때 이 조각이나 이런 걸로는 제일 좋은 분이 이 양지 스님이에요. 그래서 사천왕사, 영묘사 이런 거 이제 조성 다 하고, 영묘사 본존불도 이 양반이 했었고, 사천왕사 그 탑에 이 기단에 탑 기단에 목탑이거든요. 목탑, 나무탑 이렇게 나무탑 이렇게. 근데 이 기단에 이렇게 저 벽돌이에요, 벽돌. 그러니까 도자기 같이 구워서 나는 저런 거 이제 소조해서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리고 옆에 보면 구멍 몇 개 뚫렸죠. 저게 이제 사천왕사 단간지주인데, 보이시면 보이시고 안 보이시면 안 보이시고 이렇게. 저 위에 구멍 같은 거 뚫렸는데 이거 그릴 때만 하더라도 저거를 다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 조각들을 다 찾았지,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사천왕상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천왕상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게 이제 예전 스타일, 이건 좀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식이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찰에서 만나는 사천왕은 정확하게 맨날 똑같습니다. 이쪽이 부처님이 이쪽 방향에 계시면 동쪽, 남쪽, 서쪽, 그 다음에 북쪽. 그래서 비파를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용과 여의주, 그 다음에 여기는 탑을 들고 있습니다. 탑이 아닌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는 몽구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과 창입니다. 이게 일산이 아니고 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왜 용과 여의주가 각각 다른 손에 들려 있는지 그거 다 내가 밝혔어요. 이 미술사 하는 사람들이 좀 무식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 내용을 몰라. 미술하는 사람은 직접 몸으로 그리는 사람,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고, 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이게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인데, 이게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불교에서 나오는데 이게 불교가 아니죠. 여기는 인도 불교랑 관련된 얘기예요. 왜 창이 등장하느냐는 인도 불교도 율장하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 기록을 볼 수 있느냐, 그쪽에 배경 지식이 있느냐를 통해야 알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중국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을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보고 있으면 바로 견적이 나오는 거고,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우리 때도 그랬었구나. 내가 좀 약간 특이하게 했었지. 전공으로 자기 관련된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옆에 인접 학문들을 못 봐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섞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다니지만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상가집도 가고, 뭐 그렇게 하잖아. 그럼 유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단일하게 이걸 끊어줄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고, 49제는 49제. 그게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예요. 49제 지냈으면 끝났으니까 심하이? 그럼 제사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왜? 문화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중층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 기원을 찾거나 이런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동아시아 쪽에 있는 수십억 인구가 매일같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놈은 없다. 도대체 어떤 놈이 시작했는지, 왜 하필 허리를 굽히는지, 야, 그거 찾아내면 대박이요. 못 찾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궁금해하지도 않더라. 지가 평생 모르면서 하고 있는데 궁금해하지도 않더라.
그게 문화적 세뇌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왜 이름을 하필 숟가락,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 하필 왜 숟가락일까? 숯이라는 글자가 거기밖에 안 들어가는 글자예요. 다른 데서 안 써요. 이 숯은. 아니 생각을 해봐. 숯을 어디다 쓰지? 야, 숯 어디다 쓰냐? 아, 요게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건 또 별 생각 없어. 숟가락 젓가락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예. 근데 이제 수저 이러면 이제 젖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저분 하면 저를 나눴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저라는 건 덩어리 이런 식으로는 추정이 되는데, 야, 이런 거는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래서 문화 배경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여기 이렇게 보면 왜 하필 창이냐? 인도 사람들은 수호라는 의미의 탑과 그 다음에 승리라는 의미의 창을 동시에 가져요. 그래서 백전백승,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촌 사람들이 볼 때는 창과 부처님의 탑, 살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언밸런스한 거지. 왜 사람을 죽이려는 전쟁에서의 창이라는 무기는 칼보다 훨씬 오래된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쟁과 관련된 무기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있어야 되거든. 창이 훨씬 오래되고 보편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뭐 당파처럼 돼 있든지, 이게 삼지창으로 하면 당파, 포졸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일반 이런 세모창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낫같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게 극이라 그래서 그건 땡길 때, 땡길 때,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게 칼이에요, 칼이 하나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쑤시고 옆으로 당겨서 긁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될 필요가 없어. 제가 늘 생각하지만 전쟁사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죽이지 말고 치명적 부상을 입혀서 그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게 중요해. 뭔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적병을 죽이는 것보다 다리 하나 자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라니까. 이유는 뭐냐? 다리를 잘라놓으면 그쪽에서 누군가가 얘를 데리고 가야 돼. 1+1이야. 얘 먹여줘야 돼. 이게 한 사람이 품이 더 든다니까. 그러니까 죽이면 한 명을 죽인 거고, 그 사람을 치명적 부상을 입혀놓으면, 그러니까 뭐 눈을 날렸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 더 들어가야 돼. 1에서 1.5가 더 들어갑니다. 얘 하나 끌고 가는데. 그러면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사령관으로서 자기 아군 부상당한 사람을 죽인다는 결정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였을 경우에는 같이 따르는 사람들의 사기를 생각해봐. 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줬는데 내가 부상당하니까 바로 죽여? 그러면 이게 뭔가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나를 생각하게 되지. 그러니까 사령관 입장에서 이걸 끌고 간단 말이야. 근데 다리가 잘린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 명이 부축한다고 이게 그 속도를 맞추겠어? 그럼 2명 막 붙고 이러잖아요. 전투 손실 엄청나게 주죠. 전력 손실을.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칼은 훨씬 후대에 나오는, 강철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칼은 그렇게 필요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강철이 대단해도 사람과 갑옷을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칼은 몇 명을 베면 그대로 다 뭉개져 버린다고. 창은 쑤셔가지고 한 2군데만 이래갖고 이 사람 힘들게만 만들면 돼. 쭉쭉쭉 쑤셔만 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요거는 50명, 100명을 찔러도 살상 능력이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도끼, 그 다음에 이런 창, 그 다음에 금강조도 그런 곤봉 같은 무기예요.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곤봉 같은 식의 무기들이 이게 살상 능력이 상하지 않는 무기예요. 살상 능력이 상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100명을 죽여도 101명째도 동일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칼은 한두 명을 죽이면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처음에는 100을 줬으면 80, 50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부엌에서 이렇게 하는데 닭이나 돼지 다리를 잘라야 돼. 그러면 그 칼로다가 이렇게 때렸어, 쑤셨어. 몇 개 하다 보면 칼이 나가죠. 그러면 칼을 갈아야 되거든. 칼을 갈든지 칼을 바꾸든지. 전쟁에서 누가 칼 갈어? 칼 갈면 자 잠깐만 나 칼 좀 갈고 그럼 지가 죽겠지.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무게도 생각해야 돼요. 전체가 쇠면 쇠라고 생각해봐. 칼이야. 무겁지. 예.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여차 잘못하면 칼이 두 종류가 있거든. 도하고 검이거든. 도하고 검. 검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날이 있는 놈. 양쪽에 날이 있는 놈.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나도 위험해. 이게 조금 잘못되면 도라고 하는 거는 과도, 식도 이거는 한 면에만 날이 있는 거를 도라 그래. 그럼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요. 한쪽은 덜 위험하고 저쪽은 위험을 줄 수 있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요런 칼을 썼을 때 그걸 통칭할 때는 칼이라 그러거든. 그냥 전체를 묶어서 그런 계열을 묶어서 무겁고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뭐냐면 재료값이 많이 든다고. 칼 하나를 녹여서 창을 만든다고 생각해. 몇 개 만들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창은 저쪽에 끝쪽에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위험하지 않아. 나한테 위험도가 올 일은 없어. 우리가 과도나 뭐 식도나 이런 거 쓸 때도 여러분이 비잖아. 예전에 우리 연필 같은 거 깎을 때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비고 별짓 다 하지. 그리고 저도 그런 행동을 잘하는데 좀 섬세하게 깎으려면 안으로 깎아. 밖으로 깎는 게 아니고 밀어 깎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으로 돌리려고 하거든. 그러다가 훅까지. 뭔지 아시잖아 다. 그래서 칼은 위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살상력도 떨어져. 창은 위험도도 적고 살상력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적게 들어. 그러니까 창을 쓰는 거죠. 창이 근데 칼보다 1대1로 붙으면 지는 거 아닙니까?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창은 원거리 공격이에요. 거리를 안 준다고. 붙으면 당연히 칼이 이기겠지. 그리고 예전에는 보병이 창을 쫙 고슴도치 같이 이렇게 돌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칼 든 놈은 덤비도 못해. 칼 든 사람은 덤비지를 못해.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창은 가벼우니까 한 손으로도 돼요. 칼은 좀 큰 칼 쓰잖아. 이순신 장군 칼. 야, 그거 한 손으로 안 된다. 한 손으로 치잖아. 그럼 내 손이 밀려요. 그러니까 일본 사무라이들 보면 딱 이래갖고 두 손으로 딱 잡고 하잖아. 그런 거 못 봤어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창은 가벼우니까, 방패 하나 딱 잡고 창을 딱 걸어버리거든? 그 로마 이런 거 생각해봐. 그거 칼로 이기기 쉽지 않다. 그거 칼로 이기기 쉽지 않아. 그래서 창이 옛날 무기예요. 창이 더 옛날. 그래서 창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요 탑 가지면 이제, 무조건 승리한다. 이 부처님이 보호해서, 부처님의 사리가 나를 보호해서 이 창으로다가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하는, 니 다 해먹으라지. 니 다 해먹어라. 근데 좋은 창은 이 밑에 수술이 달려 있어요. 이건 극이고, 이건 극이라는 무기고, 이런 건 극이라는 무기고, 여기에 수술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특히 이게 지휘용 창에는 더 그래. 그러면 휘두를 때 멋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조각을 했더니, 이제 촌놈들은 저게 창이 아니고 일산이 아닌가, 양산인가, 양산 접힌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산 접힌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 탑하고 창이 너무 언밸런스해요. 너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 탑을 보호하는 이렇게 씌워드리는 양산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런 거 다 내가 찾았다고. 구갈이나 이런 거 얘기 다 내가 찾았어. 촌놈들이 알겠어. 미술사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몰라요, 이런 거. 왜?
이게 일반 미술은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일반 미술은 개인성, 창작성, 그러니까 특수하게 뭔가를 막 해가지고 예술적 가치를 배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안 하는 짓을 하고 보편적인 지지를 얻으면, 남이 안 하는 새로운 걸로 보편적 지지를 얻으면 그 사람이 대가가 되는 겁니다. 일반 미술은. 그래서 어떤 놈은 청바지 찢어서 하고, 어떤 놈은 쇠붙이를 녹여서 하고, 어떤 놈은 금으로 하고, 별놈이 다 있는 거지. 예. 어떤 놈은 막 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진짜 막 별놈이 다 있는 거고, 종교미술은 의궤성, 법칙성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표현하려는 게 종교미술이지,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려는 게 종교미술이지, 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꼭 파마머리여야 돼요?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정형화되면 그거는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미술은 의궤성, 법칙성을 두는 거고, 그런 이유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암호 코드를 이해해서 동일한 암호 코드로 알아볼 수 있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분,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님은 이런 분. 아니, 관세음 보살님이 이마에, 이마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상투 속인데 여기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거야. 머리 감고 나왔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미타불 빼겠지. 샤워하고 나왔어요도 있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반지를 끼고 있어. 아, 맞다. 나한테도 누가 반지 낀 스님이라 하던데. 반이 아니고 염주. 요 손가락 염주. 그래서 그렇게 뺄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이거 뭐 씻을 때 이거 계속 갖고 있냐? 그래 나도 맨날 잊어버렸다 찾았다 하고 있는데. 씻으려고 빼놨다가 어디다 놨는지 잘 모르죠. 그거 또 찾고 있죠. 맨날 이렇게 뭐 찾고 어쩌고 하고 있어. 여러분도 비슷할걸? 여러분도 계속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관세음보살은 모두 다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뭐 이렇게 정형화되면 그 패턴을 유지해줘야 그게 관세음보살인 줄 알지. 그 패턴을 유지를 안 해줘 버리면,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법칙성을 가지고 내용을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미술은 법칙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그 다음에 플러스 법칙성. 이걸 기본 배경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네,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지물이 없죠. 손에 뭘 들고 있고 이런 게 없잖아. 칼 들고 있네. 칼 들고 있네. 네. 그리고 지금 밑에 악기도 저렇게 깔고 앉아 있고. 이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이 방식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저 가문사지 사리장구나 이런 데서도 나왔고, 중국 것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이 달라요. 패턴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거는 핵심은 그대로 가고, 약간 이렇게 찌기다시들은 메인 메뉴는 대부분 그대로 가고, 찌기다시들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출렁하면 바뀌어 버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강이야. 한강은 유사이래로 계속 흐르는 거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뱀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니, 강물이니까. 그런데 이게 한강은 한강인데, 이 한강이 계속 똑같은 물줄기로 흘러간 게 아니고, 길이 홍수 한 번씩 날 때마다 길이 바뀐다니까. 요게 덮하고 요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천 년을 흘러 내려왔겠지. 그걸 한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들은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이런 흐름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냐면, 이민족이 강력하게 쳐들어왔을 때, 그럼 문화적으로 섞이기 시작해.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만 하면 사실은 이런 미술적인 거 얘기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 제일 많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저 한자 발음들이 바뀌는 가장 큰 시기가 몽고 때입니다. 원간섭 시기. 그리고 그 전에 원이 간섭하기 전에도 한 30년 동안 우리가 도망다니고 있었거든. 진짜 생각해보면 아찔한 시기예요. 여러분이 그때 안 살아셔서 그렇지. 그게 이제 대몽항쟁기가 30년에서 거의 한 40년까지 가요. 이제 많이 보면 한 40년 가까이 보고 짧게 보면 한 30년 초반 정도로 보거든요. 그게 약간 이제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항쟁기로 정할 거냐. 전체가 싹쓸이된 걸 볼 거냐? 안 그러면 본토가 다 밀렸고 일부 섬이나 뭐 삼별초처럼 저렇게 남은 것까지 계산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따라서 관점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도 밀리고 다 끝났으면 끝난 거냐? 한반도 다 밀렸으면 끝난 거냐? 야, 삼별초 남았다니까?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줄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야, 3, 40년이면 말이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냐면 50 이전에 죽는다니까. 그러면 전 생애가 6.25 피난이야. 6.25 피난 상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25 피난이야. 야, 진짜 그지 같은 거지. 그지 같은 거지. 그리고 지금 전쟁도 아니고 예전 전쟁이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상의 일. 그리고 왕은 튀었다니까. 왕은 어디서 이렇게 밑에서 막고 있는 게 아니고 낙동강 전선 이것도 아니야. 강화도에서 그냥 튀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유린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바뀌는 게 있고 걔네가 결국 이기고 원간섭기라고 하는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드려 맞았으니까 싫어할 것 같지? 안 그래요. 그걸 동경합니다. 그게 강함에 대한 동경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다 싫어했느냐? 아니에요. 그쪽 일본에 유학 가야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아니, 맞잖아. 생각을 해보면. 그 예전에 그 반민특위 때 그 나온 거 있어요. 너는 왜 친일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솔직한 사람의 답변이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나는 계속 갈 줄 알았다. 그래서 내 선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조선이 들어섰어. 이성계가 구테타를 일으켜 조선이 들어섰어. 나는 조선에 협조를 해야 되느냐? 난 공부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거든. 원래는 고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뭐 이런 이래갖고 조선이 들어섰네? 그러면 내가 조선의 과거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되느냐? 이게 들어섰지만 좀 있다가 또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에 그걸 응시를 해버리면 고려가 다시 이성계가 몰락하고 잠깐 이렇게 있다가 무슨 난, 이괄의 난 뭐 이런 것처럼 잠깐 수도가 점령됐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부활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공무원 시험 응시한 사람들은 합격 유무를 떠나서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관망세지.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떨어졌지만 자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자니 약간 심장이 떨리고 설마 5만 원, 4만 원까지는 안 가겠지. 아니 그 생각들이 있는 거야. 우리같이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 사람은 좀 더 편안하게 보고 있을 거고 내가 7만 원에 들어갔어요. 아이씨. 이거 물타기라도 해서 6만 원에 맞춰야 되나? 이게 6만 원, 5만 원인데 7만 원까지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6만 원 정도면 이게 움찔할 때 난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아니,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 말도 못하겠고, 이거 공천 돈 다 들어갔는데. 있어. 근데 그게 재산상의 손실이 아니고 내 목이 날아가고 내 집안 식구 전체가 날아가는 지금 그걸로 걸려 있다면 그게 또 생각같이 그렇게 쉬운 판단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그거 이제 관망하다가 어떤 사람은 끝내 놓쳐가지고 충신되는 사람도 있다. 관망하다가 이거 시험 공부도 잘 안 돼. 이거 지금 응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한 이제 쉽게 말해서 시험 보는 나이대가 넘어가 버린 거지.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되지. 천재면. 하지만 그 연령대를 지나버리면 김연아도 안 나오잖아. 30 지나면 못 나와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안 된다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다가 에라이 나는 안 나가는 걸로 그러면 나중에 역사에는 충신인가? 아니야. 되고 싶어서 충신이 된 게 아니야. 겁쟁이라서 충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가족을 걸어야 되는 도박이잖아. 이거 재밌어.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빨리 협조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새 왕조의 충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야, 삼성이 키우는 건 눈에 보이는데 TSMC인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TSMC로도 실제로 많이 들어갔거든, 한국 사람들이. 근데 TSMC가 또 이제 미국에 상장은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대만을 자꾸 중국이 때린다네. 전쟁이 날 것 같다네. 이러니까 또 이게 좀 그러면 삼성인가? 그랬더니 엔비디아하고 퀄컴이었죠. 삼성과 TSMC가 아니고 엔비디아와 퀄컴이었던 거야. 이게 참 인생이 이런 건가 싶지. 이게 참 진짜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세상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제나 이런 데 기본적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제가 아마 출가하지 않았으면 나는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우리 형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한테 기질이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문제는 기질이 있다고 그래도, 내 돈이 들어가면 판단이 달라진다. 내 돈이 안 들어갈 때 정확한 판단이 쓰는 거고, 내 돈이 들어가고 그게 한계치 이상 들어갔어. 야,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말려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뇌가 정지됩니다. 정확한 판단. 그거 바둑 둘 때 늘상 우리가 하는 얘기 있어. 구경하는 사람이 한 급수가 더 높다. 똑같은 급수일 때. 왜? 그 사람은 내일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봐버린다고. 양쪽을. 다. 그건 고스톱판 데서도 나오던데. 예전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죽는지가 보여. 왜 저 사람이 이는지가 보이는데 지는 모른다. 구경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조기교육 그런 걸 좀 받았었잖아. 어렸을 때 이제 명절 이런 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단합을 위해서 친목도모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할 일도 없고 그냥 보고 있는 거지 뭐해. 그렇다고 무슨 뭐 진짜 뭐 방이 여러 개라 가지고 명절 때 사람 오면 다 같은 방이죠 뭐.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저 사람은 따는지, 왜 저 사람은 이는지가 좀씩 보여. 어린 눈으로도. 자기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떨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게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섣부른 객관화의 시각으로 들어갔다가 인생 말리죠. 인생 말리죠. 진짜 그런 거예요. 인생이랑 다 그래. 도박도 마찬가지야.
도박도 마찬가지야. 세상 쉽게 보다가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다른 쪽에서 잘 안 됐는데 그쪽은 내가 이길 것 같냐? 내가 이 생각하면 돼.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전화 와가지고 부동산 좋은 거 있는데 어디 거기 들어가실 거냐고. 여러분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게 기획부동산 이런 거야. 그런 좋은 걸 네가 알도 살도 못하는 나한테 왜 이 생각 한 번만 하면 돼.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지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고 들어가겠지.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뜬금없이 그냥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받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 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도박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갖고 잘할 수 있으면 다른 거는 내가 왜 못하겠냐. 그거에 재주가 있으면 딴 것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근데 이쪽은 안 되는데 이건 될 것 같아. 나에겐 숨은 재질이 있었던 거야. 숨은 소질을 발견했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숨은 소질도 20대 이전에 발견해야 써먹는 거지. 40, 50이 돼가지고 숨은 소질. 발견하면 망한다. 제발 그것 좀 발견하지 마. 제발 그것 좀 발견하지 마. 발견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발견 안 하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발견하면 이렇게 간다. 폭포야, 폭포.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원간섭기 끝나고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크게 바뀐 게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해드렸는데 우리가 금씨라고 불렀다가 김씨가 됐다. 김씨가 됐다. 그래서 몽고 때 아무튼 많이 바뀌어요. 일제강점기가 만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 일제강점기가 100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에 먹히는데 한 30년, 그래서 130년, 140년이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많이 바뀌었겠지. 그리고 그쪽에 동조하면서 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을까? 강한 흔적으로. 그래서, 외부 흐름이 들어오면 바뀌게 되는 거고,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불교 미술은 내용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내용 분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이 용과 여의주는 여의주를 용이 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지 같은 거예요. 용이 여의주를 물거나 용이 여의주를 잡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불길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용 그림은 여의주가 허공에 떠 있고 용 두 마리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건 용이 아니고 이묵이다. 내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묵이다. 왜? 여의주를 못 잡은 건 아직 이묵이에요. 잡으면 용이 되는 거야. 대권 주자지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아니야. 그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뭔 차이가 있느냐? 대통령이 되면 선출직으로 지금 된 거잖아. 그리고 임기 보장이잖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특별히 엄청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려올 일은 없죠. 아니 맞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의주는 하나고 용이 둘이야. 용이 되려고 하는 이무기가 둘이야. 그래서 쟁투를 하잖아요. 다 할 것처럼 하죠.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주자들 봐봐. 국가를 위해서 분신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 아니 맞잖아. 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는 거죠. 국회의원도 비슷한 거야. 근데 국회의원은 연임이 가능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 왜? 내가 그걸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어쩌라고를 하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연임이 왜 우리가 단임제로 만들었냐면 연임을 너무 오래 해먹는 놈들이 있었지.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저놈이 안 내려와. 그래서 끌어내렸잖아. 그게 4.19였잖아. 그리고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거야. 왜? 고등학생들이 그걸 했다니까. 지금은 30 넘은 애도 그런 식으로 안 나서.
근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했어. 4.18, 4.19. 그게 4.18이 그 고대가 그 아마 하나 죽었는가 그래요. 그래서 고려대는 4.18을 아직도 하거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촉발이 되면서 터져가지고 기폭제가 돼서 4.19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내려오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안 내려온 거 아니야. 그래서 총 맞았잖아, 결국.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진 않았지. 갔으니까. 한 사람은 망명으로 갔고, 한 사람은 따르게 갔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임제 쪽으로 국민들이 지지해서 했는데, 단임제가 되면, 배째라를 나왔을 때 또 방법이 없네, 이게. 참, 또 환장하겠네. 아니야.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게 문제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너무 오래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뻔한 사람으로 이렇게 둘러쳐져가지고 더 이상 발전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그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쩔 수 없게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뭘 동아시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느냐? 용이 되기 직전 서로 싸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 싸움이죠. 왜? 이 용 둘 중에 하나는 탈락입니다. 이 용이 못 되고 이무기로서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의주는 하나니까. 절대 두 개를 안 줘. 하나니까 결국에는 골로 가. 하지만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 입장에서, 요걸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요게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서로 되려고 쟁투를 벌이면서 좋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지. 저를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사로 얘기하면 딱 그거지. 명의 넘겨주기 전에 누구에게 줄까를 고민하는 아버지의 마음. 한 놈이다. 난 몰빵이다. 난 몰빵이다. 자식이 한 대여섯 대. 나 몰빵. 그러면 아버지는 뿌듯하지.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되고 나면 기울어요. 이건 주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는 길한 거고 기제가 아니에요. 기제는 끝난 거. 완료된 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언제가 제일 좋은 시점이냐?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좋은 시점이냐? 결혼하기 직전. 힘들긴 한데 그때가 제일 좋은 시점이야.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이게 여의주를 얻은 용의 입장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의주를 얻었다니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직전을, 그리고 직전인데도 1대1이면 그게 그렇게 열심히 안 한대. 그래서 2대1의 경쟁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야. 멋있지 않아? 그러면 거기가 아주 막 쇠가 빠지게 돈대.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의 묘미입니다. 이거는 서양 철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동양적인 굉장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사실은 이거 얘기해 주려는,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왕이지의 난정서 진짜, 난정서 문진입니다. 문진. 뭐 쓸 일은 없는데 그냥 뽀대나서 샀어요. 요즘 뭐 문진 쓸 일이 뭐 있어. 뭐 붓글 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놔두면 굉장한 뽀대가 납니다. 천하 제일 글씨야. 이게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잘 된 글씨. 예. 거지 같습니다, 보면. 그게 최고의 글씨야. 진짜.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이거 보면, 이 난정서를 보면, 이놈이 이거 왕이지 글씨인데, 쓰다가 찍찍 긋고, 옆으로 이렇게 삐쳐가지고 중간에다가 글을 넣고, 그러니까 빼트린 거야. 이렇게 하면 비파,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넣고, 에라이, 씨, 이래가지고, 이래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니까? 이게 최고 글씨야. 예. 엊그제 안 오니까 조용하더만 또 와가지고 시끄럽게. 아이고, 그래도 한 사람씩 오니 다행이다. 그 자리가 그 모모 보살님이 앉았던 그 자리인데, 그쪽이 약간 시끄러운 자리야. 자, 오늘 이상하고, 점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